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혜는 어서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판결 받고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타결이 된 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노와 혼란, 그리고 새 시대를 향한 열망 속에 2016년이 저물고 모든 것을 밑바닥부터 새로 읽어야 하는 2017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날 잘 꾸려나가고 계신가요? 네, TV 책방 북소리 첫 시간은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빅뉴스로 시작해봤습니다. 네, 그 촛불 집회나 탄핵 정국에서 우리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맞아요.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했다 이런 점에서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요, 그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자 애쓰시는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88만 원 세대라는 책 이후로 10년 만에 청년 경제학 책을 내셨대요. 살아있는 것의 경제학 저자 우석훈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저희 TV 책방 북소리 2014년 9월에 불황 10년으로 한번 저희가 초대했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떠세요? 이렇게 새롭게 쫙 변했는데. 그때는 시청 도서관에서 했던 맞아요. 기억이고요. 네. 그다음에 바뀐 스튜디오는 저도 처음 왔는데 네. 되게 좀 깨끗하고 어떻게 MC들은 좀 발전한 것 같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뭐 한 저자의 책을 그 한 저자의 명성을 너무 한 책에다 이렇게 비중을 두는 것도 죄송하긴 한데 아무래도 88만 원 세대라는 책으로 명성을 얻으셨는데 예. 딱 10년 후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10년이 지나는 가운데 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또 지나왔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 10년 동안의 한국 경제라든지 청년 문제를 어떤 수혜로 좀 바라보셨는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책 두 권을 놓고 비교하면은 88만 원 세대 때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네. 청년 문제 이렇게 방치하면은 한국 경제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어려워졌다가 된 거죠. 네. 보통 학자가 자신이 생각한 게 맞으면 네. 좋아야 되는데요. 네네. 이게 별로 좋은 일은 아닌데 네. 계속 나빠지기만 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은 청년들도 조금 바뀌고 또 변할 수 있는 그런 징조 같은 게 좀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새로 책을 썼죠. 네. 그래도 그 88만 세대를 보면 절망적이긴 하지만 그 절망적일 수 있는 이론적 근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소위 이제 포드 시스템에서 토요타 시스템으로 변화된 이것도 이제 인력을 많이 쓰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실업자가 양산되고 월급도 많이 못 받을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론적 기반을 보면 이해는 되지만 아직 체감은 못했는데 사실 10년 동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청년들은 이게 뭐 88만 원 세대 정도가 아니라 이제 N 폭이다. 무한대의 포기를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까지 되고 사실 뭐 공무원 시험을 본다면 지방에서까지 서울시에 몰려서 좀 난리가 KTX 나고. 특별 편성하죠. 네, 사실 메르스 사태도 시험을 안 볼 수가 없는 상황까지 네. 되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무엇이 도대체 우리 청년 세대를 이렇게 좀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았는지 거기에서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일종의 승대독식 사회 같은 게 지난 20년 때 펼쳐진 것 같아요. 네. 이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데 게임에서 진 사람들한테는 다시 해볼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 사회는 그러니까 위는 조금 낮추고 밑을 조금 넓히고 그런 식의 이제 경제가 사실은 더 좋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이번 작업하면서는 숲에 대한 의미로 쓴 건데 이게 숲이 극상 클라이맥스라고 하잖아요. 네네. 끝에 가면은 큰 나무들이 멋있어요. 네. 네. 멋있는데 그건 보기만 좋은 거고 사실은 우짜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몇 개의 나무들이
하늘에다 막고 있잖아요. 밑에 있는 것들은 새로 나오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 닫혔다라는 표현을 생태학에 썼거든요. 근데 이 자기들 스스로 이제 하늘을 열고 그런 시도들을 좀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건 숲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린 사람들이나 새로 출발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빛을 보게 해서 좋은 숲을 만들 거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숲에서 이렇게 비유하신 건데 그 극상이라는 게 어떤 우세종이 한 숲을 다 장악하고 있어서 어떤 숲의 다양성을 이루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양지식물이 있다가 음지식물이 오면은 그렇죠. 굉장히 키가 크고 잎이 네. 넓거든요. 네. 근데 그 상태가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불이 나면은 네. 굉장히 커지고 예. 그다음에 병충해가 오면 그 숲 전체가 병이 나서 네. 복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조금만 숲일 때는 조금씩 불이 나도 괜찮은데 네. 보기에 화려한 게 건강하지 않은 상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숲의 생태에 비교하셔서 한국 경제를 말씀하신 거는 정말 이제 우리 경제가 청년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걸 좀 말씀하시려고. 그 젊거나 새로 시작했거나 네.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네. 이미 들어가서 굉장히 큰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너무너무 좋겠죠, 한국이. 그렇죠. 너무 편하고 좋고 뭐가 문제냐. 근데 지금부터 뿌리를 내려야 되는 새로운 나무라고 생각해 보면 네. 네. 깜깜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 빛이 들어가게 하는 거 간벌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좀 나무를 좀 쳐줘야죠. 사실 그러니까 이 책을 쓰실 때 낯을 든 기분으로 쓰신 거네요. 산불이 나야죠. 한번. 근데 어쨌건 선생님 경제학 책은 경제학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조금 다른 그런 경제학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경제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무관용 사회에 관련된 내용도 네. 나오고 해서 조금 색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무관용 사회에 관련된 얘기도 조금 해주세요. 뭐 떼법이라는 말도 쓰고 네. 법을 지키자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법을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이 법 안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맞아. 그렇죠. 제가 아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법 안 지키는데 네. 근데 좋은 사회는 관여용도가 높은 게 좋은 사회죠. 네. 그래서 각자 하고 싶은 걸 하고 그게 서로 창의적이고 개성이 되면서 모아보니까 진짜로 큰 경제가 되는 그게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이 없는 상태가 사실은 좋은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보수주의자들도 좀 자유롭고 그런 원래 이미지인데 보수 중에서도 법을 지키자는 법치주의만 강조하고 자기들은 안 지키고 그건 시스템이 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해졌다고 생각했죠. 한국 경제를 이렇게 숲의 생태계에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좀 놀라는 게 우리가 그 해방 이후에 자본주의적인 발전을 해왔기 예, 때문에 예. 우리 경제 생태계 숲으로 비하면 되게 젊은 숲일 텐데 선생님은 굉장히 늙은 숲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수종들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연차로 보면 되게 젊을 수밖에 없는 한국 경제의 숲을 이렇게 늙어버린 숲으로 만들었던 대표적인 어떤 사례가 경제 정책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결국 대기업 중심으로 넘어왔던 것 같아요. 일정 시간이 되면은 네. 중소기업도 중요하게 네. 다뤘어야 됐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가 우리가 특히 약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 중심인데다가 또 서울 중심주의 두 개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큰 것만 커졌고 이제 뭐 지방에 있는 작은 것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 지역에 가보면은 그 농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죠. 그 네. 농민회 회장이 환갑 넘으신 분들이 많아요. 예, 예. 아니, 농민회 청년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청년회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그러면 자기가 제일 젊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문제는 외국도 똑같이 지금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게 하고 지역에서 있을 수 있게 하냐. 그 정반대가 이제 대기업 중심, 서울 중심이니까 네, 네. 이 반대쪽 노력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균형 잡혀 있는 경제 발전 정책을 취하지 못한 게 우리 경제 숲을 늙게 만드는데 결정타였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거죠. 뭐 기형적인. 일부만 진짜 로얄 젤리를 먹어서 여왕벌이 됐고 일벌이랑 그 여왕벌이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암컷인데 꽃가루 먹고 대충 아무거나 먹으면은 일벌이 되고 로얄 젤리 먹으면 여왕벌이 되는 거거든요. 한국 경제가 그런 로얄 젤리 경제 같은 거 좀 했던 거죠. 그 우리 경제가 늙으면서 네. 대표적으로 보였던 게 청년들한테 불리한 정책이 저는 잘 기억을 못했는데 대졸 초임 삭감을 했던 예, 정책이다.
그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MB 정부 초기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네. 청년들 일자리 논의가 됐어요. 그때 이제 잡쉐어링이라고 이제 표현한 거거든요. 아, 일자리 나누자인데 네네. 그럼 좀 많이 받는 사람이 일자리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청년들끼리 나누게 하면서 주로 공기업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처음 취업한 사람들의 월급을 20~30% 깎아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중간 간부 때니까 보통 회사로 치면 차장 정도까지 깎였다가 네. 회복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돼요. 와. 그러니까 88만 원 사도 제가 쓸 때 상위 5%는 괜찮지만 네. 나머지 95%가 문제일 거다. 네.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요.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뭐 한전, 네. 다 이런 좋은 회사들 가면은 연봉이 괜찮았거든요. 네네. 이 정도 되는 사람들 결혼도 하고 어디 사는데 네. 그렇죠. 이 사람들 연봉 깎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평해졌죠. 누구나 결혼하기 어려운데 좋은데 취직해도 어려우니까 네. 청년들이 공평하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더 이상 오르질 않죠. 그러니까 외국에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동 시간을 줄이는 거였지 않습니까? 노동 시간도 줄이고 그다음에 뭐 좀 유연하게 하면서 네. 낮 시간에 이제 좀 덜 일하고 예전에 월수금 이렇게 요일을 선택하기도 하고 아, 예. 뭐 그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는 뭐 시간을 안 줄이고 임금만 잘랐죠. 네. 어. 제가 이제 이게 살아있는 것의 경제학이니까 언뜻 생각난 게 이제 죽은 것의 경제학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책에 좀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그것 좀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대표적인 게 이제 문화경제학 혹은 예술경제학 분과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다루기 싫은 게 미술 작품이에요. 아, 이게 죽은 것의 경제학의 대표적인 건데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죽어야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한은 언제 또 그릴지 모르니까 공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화가가 죽으면 이제 공급이 없으니까 딱 이때부터 특수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될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의 그림을 사놓고 죽기를 기다리는 게 미술 작품 이 투자의 기본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미술가들, 화가들도 본인이 죽고 나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자식들도 아빠 그림이 몇 개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들 먹이려고 싸게 팔았는데 나중에 너무너무 비싼 그림이 됐지만 자식들도 그 그림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죽어야 빛이 나는 경제인데 네. 우리가 경제를 하는 이유는 살아서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예를 들면 땅에 들어가 있는 돈 이거는 예전에 죽은 것들이 사실 만든 거잖아요. 자본이라는 것들도 살아있는 노동이 뭔가 만들어서 죽은 다음에 쌓인 게 자본이거든요. 네. 근데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그때 하는 노동, 그해 들어온 태양, 바람 이런 거는 그때그때 살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살아있는 것들이 조금 대접받고 행복한 것들이 우리가 미래에서 좀 고민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청년들에 대한 선생님의 정책적 대안 그걸 네. 좀 살펴보기 전에 한 번쯤 이제 88만 원 세대 나왔던 얘기를 짚어갈 네. 필요가 있는데 왜 유독 지금의 10년 전부터 전 세계가 청년층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약간 이론적인 얘기를 하면 예. 70년대까지 진짜 이제 국가가 많은 것을 투자하고 그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런 30년 동안 번영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국가가 투자했던 돈을 사실은 다음 세대가 쓸 걸 좀 미리 땡겨 쓴 거예요. 아.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98년도까지 호황이었잖아요. 네네. 그때 국가가 썼던 돈은 지금 태어난 애들이 써야 될 돈을 사실 땡겨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는 괜찮았었어요. 네. 연금 같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 우리 연금 받을 때는 얼마 내지도 않았는데도 많이 줬잖아요. 맞아요. 좀 땡겨 쓴 거거든요. 그런 걸 한 번 더 하기가 어려운 순간이 온 거예요. 아. 그 지금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더 뒤에 걸 땡겨 오는 결정 하든지 아니면 앞에 걸 조금 줄이든지 뭐 다른 기술 혁신을 만들든지 그래서 자꾸 세대 착취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착취라고 보면 착취고 근데 이 착취는 일을 해야 착취잖아요. 네. 그렇죠. 일을 시키고 월급을 덜 주는 게 착취인데 아, 네. 일을 안 시키는데 내가 무슨 착취를 했다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아, 예. 착취는 아닌데 힘들어 죽겠네. 아니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경제 정책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들으면 피곤하기도 하고. 어려워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위기가 온 경제 정책 뭐 몇 가지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청년들의 임금 깎고 네. 그 동안에 이제
정규직들에 대한 보호 같은 거를 적절하게 조화를 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돈을 받을 수 있게 하자. 네. 이런 거 세울까 좀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비정규직 다 밀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을 그러니까 기간제라고 하거든요.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거는 2년 동안은 허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어요. 네. 근데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 보니까 비정규직 자체를 사유제라고 하거든요. 어떤 일에 비정규직을 쓰세요. 근데 주로 계절별 일을 많이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업무 같은 때는 이를테면 여름 수출이 있고 겨울 수출이 있고 계절별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1년 내내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는 특별히 많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써도 된다. 나머지는 쓰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다 정규직이에요, 거의?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일들은 정규직을 해라라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이 법을 만들 때 보수 쪽에서 반대가 너무 셌어요. 그냥 2년만 하게 하자. 근데 그러다 보니 2년을 3년으로 합시다, 4년으로 합시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원래 그렇죠. 취지는 제한적으로 임시로 비정규직을 쓰고 네. 기본적으로 정규직을 쓰라는 게 21세기에도 유럽이 계속했던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길게 보면요. 네. 최저임금을 높이거나 아니면은 뭐 기본소득가인데 아직 이거는 조금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고 네. 실업수당 같은 걸 높이잖아요. 네. 그럼 그 나라 경제의 창의성이 높아져요. 음. 그러니까 비틀즈가 왜 나왔느냐라는 분석을 가끔 하거든요. 네. 네. 비틀즈를 키운 거는 뭐 음악이냐, 영국의 뭐 독특한 토양이냐 그런 게 아니고 실업수당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영국에서 이제 실업수당을 정비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밴드를 하다가 좀 일하다가 또 잘리면은 실업수당 받아서 또 밴드 하다가 네.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네. 그 중에 한 팀이 비틀즈가 된 거거든요. 잉여의 창조성이라고 저희가 늘 말하는. 네, 그러니까 근데 되게 해보면 비슷해요. 밴드가 많아지는 나라가 경제가 좋아져요. 그리고 그래요? 밴드가 막 줄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경제가 장기 침체에 들어가거든요. 밴드가 준다는 거는 뭐 독서를 열심히 하는 것도 취업에 도움 안 되고 네. 혼자서 재밌는 거 해보고 이런 게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체도 좋을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홍대에 뭐 밴드 많이 생겼잖아요. 네. 네. 한 2008년까지 한국 경제가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 맞습니다. MB 때 네, 밴드들이 네. 되게 어려워지고 네, 막 네. 홍대 앞 뭐 모두 어렵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위기가 온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건 제가 체감하는데 저희 80년대 세대들은 네. 책 읽는 동아리가 중심이었잖아요. 90년대 대학을 보낸 특히 2000년대 보낸 친구들은 밴드 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아, 네, 생각해보니까 네, 그런 거 굉장히 같기도 많아서 해요. 그래서 한 10년짜리 사이클을 보면은 밴드가 막 많을 때 하고 네. 그 뒤에 호황이랑 대부분 일치하거든요. 그냥 닥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세요. 그런 때 보면은 그 뒤에 불황이에요. 아, 지금 다음에 밴드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한번. 네. 아니 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 왜 책안에서 그 이중배당 나오는 예, 얘기가 예, 떠올라요. 아니 좀 청년들을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정책도 좀 내놓고 그렇죠. 물론 뭐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다가 보니까 청년들의 고용 뭐 일자리도 늘어나고 이렇게 꼭 먹고 알 먹고 시게 뭐 이런 상황도 좀 많아지면 안 돼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중배당에 예. 관련된 얘기도 좀 해주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주식 용어인데 네,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제 이 배당이 나오잖아요, 연말에. 네, 근데 2번 주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얘기인데 원래도 필요한 일을 했는데 그 일 때만 뭐 고용이 늘었다거나 네. 다른 좋은 일이 생기면은 배당을 2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을 한 번만 했는데. 맞아요. 그런 용어인데 이제 독일이나 미국에서 많이 논의했던 게 원전을 줄이면은 네. 어떻게 될 것인가. 음. 그러면 이럴 때 큰 원전이 하나 있었는데 조그만 태양광을 한 100개로 바꿨다. 네. 그럼 발전량은 같잖아요. 근데 고용은 2~3배가 들어요. 근데 작은 발전소에서 그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 네. 아니에요. 그럼 원전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청년 고용이 느는 거예요. 근데 미국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고 독일은 실제로 그렇게 해서 최근 고용의 상당 부분이 그런 원전을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오거든요. 네. 안전해지고 깨끗해지는데 고용도 늘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80년대, 90년대에는 똑같은 발전량인데 고용이 늘면은 낭비라고 봤어요. 그렇죠. 아, 네. 그럴 수 야, 그 있네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럼. 인건비 네. 줄여야지. 근데 고용이 진짜 중요한 사회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네. 미래에 투자하는 건데 고용이 느는 것들이 예를 들면 농업 같은 경우도 좀 그렇거든요. 지방의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러 간다. 네. 그러면은 그 지역 거주민이 늘어나니 지방 경제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유럽은 그렇게 해서 요즘은 국토를 대신해서 관리했다고
지방에 사는 것만으로도 보조금을 주자는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없어지는 동네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맞아요. 생각해 보면 청년들한테 농사 지을 때 이제 월급 같은 거 주는 네. 제도가 있거든요. 음. 유럽, 일본은 다 해요. 그러면 농업도 좋아지잖아요. 그러다 그쵸. 보면은 유기농도 많이 할 거예요. 음. 그리고 지역도 괜찮아지거든요. 네. 근데 청년들이 지방에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도시에서 네. 일하려고 하는 청년들 줄잖아요. 나머지 청년들도 좋아지거든요. 그렇네요, 진짜. 이거는 하면 되는 거예요. 음. 그 미국, 그러니까 유럽, 일본 다 해요. 우리나라 그걸 안 하는데 제가 하자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청년 농업 직불금이라는 제도인데요. 네. 정부에서 청년짤 떼더라고요. 농업 직불금 하면 안 돼요. 이 내용이 바뀌어요. 그렇죠. 청년짤 붙이면 뭐 40대 이하, 뭐 35세 이렇게 주는데 청년을 띄면은 누구한테나. 다 퇴직하고 아. 퇴직금 그렇죠. 받아서 네. 50대 이후에 인생 이모작 하는 사람들한테 그 돈이 가거든요. 연금 받는 분들도 갈 수 있다는 근데 이분들은 거죠. 농사를 길게 짓 수가 음.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 지원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데 월급 같은 특별한 제도는 사실 청년한테 하는 게 맞는데요. 그걸 딱 그거 같은 청년자 띄고서 제가 안 된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딱 두 글자 바꾸는데 네. 20대한테 줄 거냐 50대한테 네. 줄 거냐 내용이 확 바뀌더라고요. 이 책에 보면 오석근 박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대안을 제시해요. 그래서 100만 개 정도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네. 하시는데 한번 그 어떻게 해야 그렇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공공 부분이 한국의 일자리가 적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20% 이상이 공공부문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OECD 평균이 한 15%쯤 돼요. 한국은 7%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우리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2배가 늘어야 OECD 평균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시골에 분리자동차가 출동을 해야 되는데 지방 공무원들이 부족하잖아요. 소방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자동차 가려면은 규정상 2명이 더 타야 된다는 거예요. 운전수가 타고 2명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된대요. 그 불나면 고민인 거예요. 불 끌어 가야 되는데 한 명만 타고 끌어가면은 불법이고. 아, 예. 그 절대 수가 부족한 네. 거거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행정 업무 때문에 뭐 교육을 잘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교사들이 행정하는 거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 이를테면 학교에 한두 명씩이라도 행정을 행정을. 전담하는 사람이 네. 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교육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네요. 선생님도 좋고 다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학교에서 행정하는 일 하고 싶냐? 구급공무원이 월급 많이 못 주는데. 네네. 그랬더니 그래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래도 좀 선생님 하고 싶지 않니? 그랬더니 구급공무원 시험 보느라고 줄 섰는데 할 수만 있으면 그거 하겠다는 맞아, 거예요. 그럴 수 그래서 있어요. 청년들도 원하고 네. 정부에서 여력이 있어요. 근데 여론조사 해보니까 80% 이상이 찬성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50대 이상도 되게 많이 찬성을 해요. 네. 아,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질문을 바꿔서 네. 똑같은 얘기인데 공무원 수 늘릴까요?라고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그쵸. 80% 이상이 안 돼요. 공무원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우리가 작은 정부라는 이념에 너무 갇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필요한 공공 서비스 조금 더 늘리고 복지를 늘리면은 자리가 늘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는 청년들이 되게 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이중 배당 같은 거죠. 서비스는 좋아지고 청년들도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이 이제 고용, 안정적 고용 확대고 또 하나가 이제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최저임금제잖아요. 청년들의 일자리와 최저임금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최저임금제가 사실은 있는 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최저임금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스웨덴, 벨기에 이런 나라는 최저임금이 없어요. 그리고 독일이 최근에 최저임금제를 도입했거든요. 네. 그건 독일 경제가 어려워져서 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회는 일을 하면 웬만큼 주는데 네. 인간적으로 주면은 최저임금제가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웬만큼 안 주니까 이제 법적으로 줘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없어지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뭐 우린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최저임금제가 조금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딱 회사에서 시키는 일 아닌 좀 독립적으로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창의 경제로 가고 창조적으로 가는데 최저임금이 좀 기반을 주거든요. 그리고 그 돈 자체가 이제 수요가 느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네. 공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걸었어요. 했어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뽑을 때 다시 비정규직 뽑았거든요. 네. 근데 한 번은 해줬어요. 네. 네. 근데 그분들한테 가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규직 전환되니까 뭐가 제일 많이 바뀌었냐 네. 그랬더니 소개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막 그럴 수 너무 있네요. 서럽다는 거예요. 네. 자기가 똑같은 일을 했고 네. 임금도 비슷비슷한데 아 그럼 그전에는 저 사람들이 내가 비정규직 소개팅을 안 해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심통나서 안 했대요. 예. 예. 근데 정규직 전환되면 사실은 비정규직일 때는 몰랐던 그 차이가 선 들어오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 얘기 주는 뭐냐면은 비정규직인 상태에서는 결혼이 유예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돼야 결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결혼이 유예되니까 당연히 아기도 안 날 거고 그렇네요. 연애도 유예가 될 거예요. 네. 네. 근데 최저임금이 10,000원이라고 계산해 보면은 그러니까 뭐 주급 휴가 뭐 이렇게 다 해서 한 208만 원 정도 한 달에 받아요. 예. 그럼 208만 원 받는 두 알바하는 남녀가 있는데 네. 이 돈으로 애 낳아서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사회를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출산 문제나 이거는 출발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을 했는데 네.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10,000원이 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시급으로. 10,000원이라야 네네. 다 해서 208만 원이거든요. 네네. 혼자서는 진짜 혼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간극이 사실 굉장히 커서 네. 이른 시일 내에 1만 원 시대를 오게 하기는 근데 어려운데. 1년에는 힘든데요. 네네. 네. 예를 들어서 3년, 5년 정도의 계획을 짜면은 네네. 그 충격을 분산시키면서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지금은 그 노동부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결정하는데 그러다 보면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국회에서 그걸 결정한다. 네.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동시에 이 자영업자들을 위한 다른 대책,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또 다른 대책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네. 독일 같은 데가 국회에서 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는 대신에 네. 다른 보완 정책을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조그만 회사 사장인데 최저임금은 높아지지만 뭐 이쪽에서는 뭐 세금을 좀 깎아주고 그다음에 뭐 지원금이 있어서 결국 당신 주머니에 있는 돈이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국회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노동부는 자기가 쓸 수 있는 게 다른 수단을 못 쓰니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최저임금의 논의 수준을 국회로 좀 상향할 필요가 있네요. 아, 독일에서 왜 국회에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가 국회에서 해서 결정하는 게 다른 보완 효과를 동시에 하라고 하는 네.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최저임금제 급하게 도입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선도적으로 했던 거예요. 네. 그 시절은 의미가 있었는데 한국이 커지고 다른 정책도 많아지니까 같이 패키지를 만들 수 있으면은 네.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이제 만나 보니까 자영업자 하는 분들도 알아요.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은 소비가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최저임금 10,000원 받는 사람들은 저건 거의 안 하고 바로바로 쓸 거거든요. 그렇죠. 네. 하다못해 삼각김밥도 더 많이 팔릴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약간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분들이 이렇게 청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청년들이 스스로 이렇게 좀 불을 지를 수는 없나. 이렇게 부패한 정부나 뭐 정권을 위해서 숲을 쫙 산불을 내는 그런 건 불가능한가요? 2006년일 거예요. 그 프랑스에서 이제 아까 저희가 말씀했던 그 첫 번 대졸 초임자 임금 삭감했잖아요. 네. 그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에서는 생애 최초 고용법이라는 걸 하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국회도 통과하고 이제 발표만 하면 되는 순간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 26세 이하인데 처음 취직한 사람은 2년 내에 자를 수 있다. 그런 어머. 법안을 네네. 낸 거예요. 네. 사르코지 대통령인데 그 법 내고선 대통령에서 재선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이미 국회는 통과된 거니까 막을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네. 근데 고등학생들이 집회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나왔는데 그거 갖고는 못 막았고 네. 고등학생 나의 미래를 지금 결정하는 거니까 고등학생들이 나오면 그때 부모들도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막았고 그때 그 사람들 크리넥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 일회용 휴지 아니에요. 우리가 크리넥스냐라고 진짜로 바꿨거든요. 네. 한국도 그런 변화가 오긴 할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촛불 집회 때 정치적인 미래를 결정한 거지만 네.
경제적인 미래를 결정하기 위한 그런 논의의 장이 또 한 번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청년 세대가 자기들의 어떤 경제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좋은 건지. 청년 유니온이라고 하는 음. 이제 청년들끼리 하는 뭐 알바 포함해서 네. 그런 노조가 있는데 한 이게 8년 됐나요? 8, 9년 됐어요. 네네. 얼마 전에 그쪽 이제 간부랑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1년에 1,000명씩밖에 조합원이 안 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1,000명씩 느는데 네. 더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경제 눈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소리하고 경제적 목소리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경제적으로 아직은 잘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 조만간에 임계점 같은 게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이제 자본주의라는 사회는 처음에는 정치적 권익을 외치다가 이 노동자들도 자기 경제적 권익을 외친 시기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뭐 8시간만 일을 하는 게 20세기 들어와서 된 일이거든요. 우리도 이런 거를 스스로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본주의가 한국에서는 사실 주입된 거거든요. 네.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60년대 이후에 이제 외국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있는 여러 제도들을 아직 덜 만들었어요.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진짜 초창기일지도 모르죠. 비극적인 거는 아무도 결혼하지 않고 아무도 애를 낳지 않는 미래인데 전환점이 또 한번 올 것 같아요. 네. 프랑스가 2000년대 초반에 한참 출산율 낮아질 때 프랑스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예, 아, 출산율 막 저출산이니까, 줄으니까 네. 이러면은 뭐 백인들의 사회는 망하는 거다. 네. 막 그런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뭐 숫자도 모를 정도의 정책을 막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유일하게 2.0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모든 가임 여성들이 최소한 2명을 낳아요. 네. 그 중에 독신도 있고 안 낳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낳기도 하겠죠. 그리고 물어보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 풀었어? 그러면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 했는데 하나만 했으면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이 되는데 막 던지다 보고 어느 날 보니까 된 거라? 갑자기 돼 있는데 네. 이게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의 청년 문제도 그럴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막 던지고 청년들도 막 노력하고 네. 기성사들도 막 이렇게 뭐 하다 노력해주고. 보면은 어느 날 다 취직했네 네. 라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보면은 뭐 때문에 정답인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게 경제적인 사회적인 큰 문제들이 대부분 그렇게 풀리더라고요. 이거 하면 된다. 분석이 안 돼 그렇게는. 근데 그 많은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이제 풀려 있겠죠. 프랑스도 이렇게 청년 문제 때문에 기성세대와 고등학생 세대들이 함께 나와서 시위하고 네. 그랬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어떤 정치적 현안에 세대가 연합해서 맞아요. 어떤 사회 변화를 원하잖아요. 청년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해법을 보게 되면 그게 비정규직이라든지 파경직 이런 문제는 꼭 청년들만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떤 기성세대들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 대안이 되겠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청년 문제와 세대 연합 문제 이런 건 또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 고용에 관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어떨 때는 50대가 더 높게 나올 때도 있어요. 20대보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보면은 20대, 50대가 많은 경우 경쟁적이긴 한데요. 집에 가면 부모 자식 관계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사실은 20대 문제가 잘 풀려야 50대들도 편안해지는 편안하죠. 거거든요. 맞아요. 이런 게 정치적으로 처음 봤던 거는 2008년일 거예요. 일본에서 이제 자민당이 계속 하다가 민주당이 정권을 한번 바꾼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일본에서 이제 그 인터뷰 같은 걸 보니까 할아버지예요, 그냥. 할아버지들인데 자기는 평생 자민당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을 위해서 이번에 자기가 다른 당에 투표를 하겠다고. 네. 그때 민주당이 내걸었던 구호가 시멘트 대신 사람에게라는 구호를 걸었거든요. 네. 시멘트에 돈 쓰지 말고 이제 사람에게. 청년들한테 좀 네. 쓰자라고 했는데 그게 많은 일본 할아버지들 가슴을 움직였거든요. 네. 근데 우리도 사실은 좋은 계획이 있으면은 이걸 통해서 꼭 20대만이 아니라 경제 전체가 괜찮아지고 그 부모들도 괜찮아지고 그 다음에 어려운 노인들도 복지가 좋아지면 다 좋아지거든요. 네. 이게 우리의 미래다라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 같아요. 저 10년 전에는 20대, 50대가 점점 더 갈등으로 갈 거다라고 봤고 네. 타협의 여지를 별로 못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어쨌든
꼭 50대가 자신들의 얘기에만 공감하는 게 아니고 20대 얘기에 좋은 정책이다 그러면은 손 들어주거든요. 아마 최근에 촛불 집회나 이런 데서도 진짜 세대 간 연대, 전체 연대 이런 거 보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좋은 논의가 생기면은 네. 이거는 같이 충분히 연대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이 결정 한번 내리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 책을 청년인 우리들이 봐야죠. 그래서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 정책에 동의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네.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도 읽으면서 네. 우리가 스스로 좀 그렇죠. 네, 들고 일어나야 된다.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는 생각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덧 이제 또 마지막 질문이에요. 저희 TV 책방 북소리 공식 질문인데요. 박사님의 인생의 한 획을 그은 한 구절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시집도 되나요? 그럼요. 어떤 책이든 괜찮습니다. 1949년에 네. 시인 김수영이 공자의 생활란이라는 시를 쓰고 데뷔를 해요. 네. 첫 번째 시인데 그게 한국 모더니즘을 열었던 시라고 평가받는 시거든요. 네. 그 중간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동무여 나는 이제 바라보마. 사물과 사물의 생리와 사물의 수량과 한도와 사물의 우매함과 사물의 명석함을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 그 앞에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그 데카르트 코지터 명제를 우리식으로 선언한 거거든요. 네. 나는 바라볼 거다. 과학 선언 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유럽은 과학을 했으면 이제 우린 번역해서 잘 먹고 살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뒷구절이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거든요. 이건 조문더면 석사라도 가이는 공자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은 현대식으로 하는데 도는 동양식인 거는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우리는 과학도 해야 되고 올해부터 내려왔던 공자의 도도 깨쳐야 되고 그걸 보면서 공부를 먼저 해야 되는 거고 도를 먼저 깨치는 게 아니고 네. 그걸 보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저도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공부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책 읽는 게 평생 네. 하는 공부니까요. 네. 맞아요. 쿵도 공부라고 쓰던데. 맞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박사님의 좋은 말씀과 또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기성세대 분들이 그리고 청년 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좀 열심히 의식과 함께 행동으로 실천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저의 간절한 바람이 드네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경제학. 인간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제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청년 실업에 내몰린 고달픈 우리 청년들. 진짜 앞으로 이 빛나는 미래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책에서 우스콘 박사가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는 국회 정도의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좀 사회적 의지로 삼아보자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이 책을 읽고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짜 올해는요 그런 희망찬 일들이 네.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많은 분들에게 희망차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요 저희 TV 책방 북소리 좋은 책, 의미 있는 책으로 찾아뵐게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